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극일의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극일, 일본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을 넘어선다는 의미죠. 요즘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배, 구구청년이라고 보통 구구청년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일베가 유니클로 매장에서 인증샷 찍은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그리고 9개월 탔던 렉서스를 망치로 쳐 부순다고 그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탈재팬회의라고 하죠. 이 그 길은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탈재팬회의는 바로 일본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용의 주도함을 더 배워야 합니다. 이번 소재 수출 금지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언론을 통해서, 자국 언론을 통해서 한국을 손보겠다는 시그널을 수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협의를 요구해 왔었죠. 하지만 여기에 철저히 외면했던 게 바로 지금 정부입니다. 경제 보복이란 낌새를 느낀 전직 외교관들이 충정의 심정으로 우리 관료들에게 이런 현지 분위기를 전했음에도 일본과 협의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나요? 경제 보복으로 방향을 잡고 수개월간 고민한 끝에 그 리지스터, 포토 레지스터, 브라소 등 3개 품목으로 압축했죠. 수출 규제 품목을요. 그리고 그 수출 규제를 발표한 날도 G20 직후, 그 트럼프가 판문점 쇼를 하고 난 직후를 침공의 D-Day로 정했습니다. 이후 시나리오도 백색 리스트 제외 등으로 이미 촘촘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의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 관계를 정치로 끌어왔다는 비판을 해본들, 이 당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고 또 자존심 상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 같은 일본을 더 배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동하다간 배만 12척 남은 이순신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을 이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지금의 일본처럼 우리가 용의 주도했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더 실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유명한데요, 우리가 1988년 3메가 D램을 개발했을 때가 변곡점이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숙제였는데요, 반도체 업계의 과제였습니다. 이때 세계 1위였던 도시바는 웨이퍼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트렌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파는 것보다는 쌓는 것이 쉽다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스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트렌치 방식이 아니라 쌓아 올라가는 스텝 방식을 채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스텝 방식은 효율성과 품질에서 트렌치 방식을 앞서는 것으로 판명됐죠. 결국에는 우리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실력의 차이가 통찰력의 차이로 이어져서 삼성이 기술 패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는 TV 시장에서도 목격이 되는데요, 명함은 2000년대 중반에 갈렸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TV 시장을 장악해온 소니가 당시에 아날로그 TV에 집중했죠. 소니는 엄청나게 투자한 트론이라는 독자 기술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 기회라고 판단하고 PDP에 이어서 2004년부터 LCD TV에 집중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부터 LCD TV 시장이 만개하면서 삼성전자는 TV 시장 세계 1위에 올랐죠.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만든 상품이지만 자국 기술력, 자국 시장만을 생각한 표준과 규격을 사용해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술 흐름, 그리고 기술 동향, 시장 동향 속에서 일본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조선업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이 자국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엔지니어를 너무 줄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호황이 왔을 때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이 우리가 후발 조선업체인 우리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죠. 이런 때는 우리가 정말 요 같은 일본처럼 일본을 닮아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재 국산화한다고 난리인데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일본을 참고하고 배워야 합니다. 일전에 그 2010년 9월에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인 선장이 일본 해경에 체포되면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무기로 꺼내들었었죠. 당시 일본의 그 대응 방향을 보면요, 우리가 참 시사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일본에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던 그 당시 2010년 9월은요, 중국이 G2로 도약하던 해로 꼽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중국이 대담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얘기죠. 당시에 세계 경제 2위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원자재 수출 금지라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꺼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는 히토류 수출을 무기화한다고 엄포만 놓을 뿐 실제로 꺼내들지 못했던 중국이 2010년 일본을 대상으로는 히토류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G2, 자기들이 일본을 제치고 G2로 도약하고 있다는 자신감,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을 보면요, 참 놀랄 만큼 침착하게 대응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이 히토류 수출 규제에 일본은 단기적으로는 히토류 공급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일본 상사를 통해서는 2010년 11월, 바로 한 달 뒤죠. 수출 규제가 있었던 바로 한 달 뒤에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호주 히토류 생산업체인 라이너스에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쯤인 2012년 4월에는 일본 대기업 히타치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를 개발했죠. 기술 개발이 사실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2007년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태, 일본 소재 수출 규제에 바로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본이 그 1년 6개월 뒤에 바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를 개발했었던 것도 2007년부터 일본 정부와 함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무과학성이 2007년에 착수한 원소 전략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미 상당 부분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여 개 대학과 기업이 참가한 이 원소 전략 프로젝트에서 대체 재료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었고, 2010년 이후 히토류 대체 재료 개발에 그 연구 성과가 곧바로 응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결실이었다는 거죠. 이런 노력의 결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히토류 의존도는 2009년 사태, 그 히토류 수출 금지 사태 직전이죠. 직전해 86%에서 2015년에는 50% 남짓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 히토류 업계는 2014년 적자를 내죠. 히토류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기업은 2010년의 충격을 잊을 만도 한데 지금도 히토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토요타가 히토류 사용량을 반으로 줄인 자석의 개발에 성공했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 지금 기술 개발 사례가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본이 초지일간 이런 히토류 대체제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들이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 소재 수출 규제 사태를 불러온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렸었죠. 문재인 정부가. 그 이후에 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났었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적폐의 소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간 합의마저 무위로 돌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초지일관적인 산업정책 추진은 참 청량지차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용의주도함의 차이가 현재의 한일 대치 국면에서 불매운동밖에 없는 허장성세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의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히토류 사건 이후 일본의 지독함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인지 지금 시진핑의 중국도 아베의 일본을 다루는 방식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놓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마당에 일본의 값어치를 누구보다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진핑이요. 일본의 부품, 소재, 장비, 원천 기술의 도움 없이는 중국의 기술 격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냉철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그렇게 편하게 각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도 중국도 지금 일본과의 대치 국면에서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외교적 판단,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있는지 지금 외교 국면을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요. 반일은 결국 반미로 가는 외통수길이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폭망을 담보로 한 지금 정부의 외교는 위험천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리를 이념으로 대체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국을 더 깊이 연구해 왔던 나라입니다. 16세기 임진왜란의 참혹상을 온몸으로 겪은 유성룡은 징비록이란 책을 남겼죠. 하지만 조선은 치욕의 기록으로서 낙인 찍어서 금서로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징비록을 들여와서 돌려 읽었습니다. 리더들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죠. 임진왜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조선을 더 깊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세기 초에 기어코 조선을 식민지로 집어삼켰습니다. 청과 러시아를 제치고 조선을 잡아먹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됐을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모래에 머리를 묻어버리는 타조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95년 김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정권을 내놓을 즈음인 1997년은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이 외환위기를 몰아넣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 기업의 대출을 상한 연장해주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일본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규정 위반이라고 일본을 외견상 밀어붙이고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동조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지금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WTO는 미국의 비협조로 힘이 없는 기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WTO의 중진국 규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죠. 한국도 중진국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시로 하는 얘기처럼 그 길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